said you didn't want him to see it coming. Yes. What did you hit him with? A hammer. A hammer? Yes. Okay. And I basically killed him with it. 겉으로 평범해 보이는 이 남자의 이름은 셀비 닐리입니다. 그는 커피를 여유롭게 마시며 장인을 망치로 살해했다는 자백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날수록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So where are you at when she comes in the front door? Oh, I welcome her and everything, and then she's walking towards the kitchen, and then I get her before she sees anything coming. So she never saw her husband laying there? Mm-mm. Okay. 그는 장모와 아내의 오빠까지 살해했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털어놓았습니다. Same hammer? Yeah. So the same hammer you used the same hammer to kill all three of them? Yes. You knew you f***ed them up the most, so I was assuming that you saw the No, damage. because blood went everywhere. And that was As you're hitting them, blood's going yeah, everywhere. that was the first time that happened. 이 모든 충격적인 자백 이후에도 셀비는 수사관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또 다른 섬뜩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2018년 12월 플로리다주 타르폰 스프링스에 살고 있던 71세 리차드 이반식과 59세 로라 이반식은 21세 딸 제이미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한 지 거의 1년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여기저기 많이 이사 다니느라 바빠서 볼 수가 없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화도 받지도 하지도 않았으며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문자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문자의 분위기는 이상해졌고 전화를 하지 못하겠다는 변명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이미의 가족은 점점 불안감이 커졌고 결국 사위 셀비에게 제이미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 실종 신고를 하겠다라고 경고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사위 셀비가 12월에 방문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냈고 부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사랑하는 딸과 손주들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리처드와 로라는 25년 전 재혼한 부부로 1993년에 닉을, 1997년에 제이미를 낳았습니다. 막내딸 제이미는 부부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복잡한 정신 건강 문제와 씨름해왔고 2015년에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이미와 셀비가 만나게 된 계기는 제이미의 오빠 닉 이반식 덕분이었습니다. 닉은 버거킹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 매장에서 셀비가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직장에서 친분을 쌓았고 셀비가 닉의 집에 놀러갔다가 제이미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이미와 셀비는 격렬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에 이르렀고 슬아의 아들과 딸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부부 사이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잦아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는데 2016년에는 제이미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경찰에 의해 정신치료시설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에도 또 다른 소란으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제이미는 경찰에게 셀비에게서 도망치려 했을 때 그가 자신을 밀치고 잡아당기고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제이미는 지난 1년 동안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보고서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제이미가 오히려 셀비를 붙잡고 눌러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제이미는 남편이 자신을 질식시키려 해서 몸을 못 움직이게 제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셀비는 남성치고는 체격이 왜소하고 작고 마른 편이었습니다. 제이미는 친정 가족들과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며 곧 셀비와 이혼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올 계획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아무도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부모와 오빠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오겠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그들은 일단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리처드의 장남은 경찰에 전화를 해서 아버지 리처드와 새어머니 로라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집에 가서 안전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Good afternoon. I live in West Palm Beach, and I'm calling about a possible welfare check on my father. He lives in Tarpon Springs. I've been trying to reach him since just before Christmas, and without any luck. Him and his wife. What's the name of the person we're going to be checking on? Richard Ivancic, Ivancit, and his wife's name is Laura.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때
썩은 냄새가 그들을 맞았고 집안에서 71세 리처드, 59세 로라, 그리고 25세 닉 이렇게 세 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은 가장 강심장을 가진 경찰조차 충격을 받을 정도로 시신은 모두 끔찍하게 살해당한 모습이었고 상당히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세 구의 시신이 담요와 양탄자에 쌓여 향초에 둘러싸인 채 발견되었고 얼굴은 기괴하게도 스프레이 페인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거칠게 묻은 혈흔이 있었고 누군가 화학물질로 시신을 닦으려 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리처드의 시신은 안방에서 발견되었고 로라는 욕실까지 끌려간 상태였으며 닉은 자기 방에서 살해된 채 남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견 3마리까지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살해 후 범인이 시신을 치우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집안에서는 밧줄과 덕트 테이프, 방수포가 발견됐고 홈디포에서 구입한 영수증도 나왔습니다. 2018년 12월 18일로 영수증에 날짜가 찍혀 있었고 이는 시신이 최소 2주 동안 집안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집 내부는 난장판이었고 누군가 며칠 동안 집에서 생활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집 밖에는 제이미와 셀비의 차가 여전히 세워져 있었지만 로라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25세 셀비와 21세 제이미 그리고 그들의 3살, 2살 난 아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홈디포 영수증에 찍힌 CCTV를 추적한 결과 카트에 2아이를 태운 채 셀비 니일리가 여러 물품들을 구매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로라의 차량을 주 경계를 넘어 오하이오에서 발견했고 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 역시 셀비였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12월 중순쯤 20대 초반의 마른 남자가 뒷마당에서 구덩이를 파는 걸 보았는데 그 모습이 셀비와 일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오하이오에 있는 셀비의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그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2019년 1월 3일 경찰은 마침내 여전히 장모 로라의 차를 몰고 다니던 셀비를 발견했고 그는 큰 저항 없이 체포됐으며 차 안에 있던 2아이들은 아동보호국의 보호 아래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내이자 희생자들의 딸인 21세 제이미 이반식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체포된 셀비는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자비한 살인자로 기대되는 모습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는 차분한 모습으로 장모와 아내의 오빠 닉을 살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미의 행방을 캐묻는 형사에게 아내는 플로리다 뉴포트리치에 있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지냈던 집을 떠난 적이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Where is she now? I buried her and left that kid. She's in the backyard of that home. Yes, baby. 어린 시절 어떻게 성장했는지 묻는 질문에 셀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인생 초반은 그나마 평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 사이의 가정폭력으로 어린 시절은 상처투성이었고 어머니는 결국 폭력적인 아버지를 벗어나 다른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그 후 셀비가 17세 생일을 치른 다음 날 그의 아버지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셀비는 그때부터 인생이 무너졌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첫 번째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이야기와 그 후 이혼하고 제이미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이미의 과거를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정신병적 증세를 보였고 부모를 공격한 전력이 있으며 발작이 시작되면 눈빛이 마치 악마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1월 그는 아내를 질식시킨 뒤 망치로 그녀를 때려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가 딸을 해하려고 해서 결국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She came at my daughter with a knife after she had got done severely beating me. And there are scars on my body and shit, you know. I'm not giving myself an excuse, man. I'm just telling you the reason as to why shit happened. But when you come at my daughter with a knife, I had to stop you. Right? And unfortunately, I went too far. I choked her out, and then when the blood started coming out of her nose, I stopped. But it was too late. It was too late. 경찰과 세상은 제이미가 실종된 줄 알았지만 그녀는 이미 1년 전 죽임을 당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는 경찰을 옛집 뒷마당으로 안내했고 그가 가리킨 자리를 파헤치자 마침내 흙 속에 묻혀있던 제이미의 시신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욕실로 옮겨 사흘 동안 그곳에 두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 계속 살았고 마침내 그녀를 담요에 싸서 집 뒷마당에 묻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셀비는 플로리다에서 오하이오로 다시 텍사스의 그의 외할머니 집까지 이동하며 두 어린 아이를 데리고 떠돌았습니다. 그는 제이미의 전화기를 계속 유지했고 그 전화로 죽은 아내를 가장해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장인 장모를 속이는 게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Thankfully, I knew her so well. I knew how to act like her. It was weird, man. You know, they never talked to her over the phone or anything. I would just act like her. I was on text message and everything. So I would like send them pictures and everything of the kids because like they were persistent. Like I know I come across as the evil one, and quite honestly, I am. You know, I'm a monster for the shit I did. But unfortunately, there's a reason for the shit that I did. 이 고백은 쉘비가 단순히 범행 사실을 털어놓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아내인 척 1년이나 사람들을 잘 속여왔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이후 템파 인근 지역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구하고 일자리까지 얻었지만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오래 버티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신청하면 엄마는 어디 있냐는 질문을 받을 것이 두려워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이미에 대해 자꾸 물어보는 처가 식구들에게 셀비는 더 이상 먹히지도 않는 변명으로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을 태우고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What was your first thought of, I need to kill them? Oh, like, it was definitely on my way there. While you're driving there, Yeah. you're thinking to myself, I need to kill them. Yeah, like if I'm going to survive and raise these kids and not get caught. I was afraid I was going to get caught. You know, it was coming up on a year that she was dead and everything. 2018년 12월 초 그는 두 아이를 데리고 처갓집에 도착했습니다. 셀비는 아내가 채무 문제 때문에 플로리다에 오면 체포될 수 있으므로 올 수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렇게 약 10일 동안 셀비는 아무 일 없는 듯 처가 식구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셀비는 그들을 죽이는 것을 계속 미뤘습니다. I put off killing them and I tried to look for every alternative not to do it. And of course, you know, I didn't have to do it. There was no reason. 하지만 그들은 계속 딸 제이미와 통화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는 더 이상 댈 핑계가 없었으므로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2018년 12월 15일 모든 것이 셀비가 바라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로라는 장을 보러 집을 나섰고 닉 역시 출근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집에는 리처드와 셀비 그리고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오후 1시경 리처드는 부엌 쪽을 등지고 서 있었고 쉘비는 숨을 죽인 채 그가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처드의 등이 보이자 망치를 꺼낸 쉘비는 재빨리 다가가 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했습니다. 이후 셀비는 로라가 장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로라는 대략 오후 2시경 집에 들어섰습니다. 셀비는 평소처럼 그녀를 맞이한 뒤 함께 부엌으로 가려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순간 태세를 전환해 뒤에서 같은 망치로 로라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쳤습니다. 그는 로라가 아무것도 눈치채기 전에 재빨리 숨을 거두게 했다며 담담히 진술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숨기고 피를 닦은 뒤 닉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6시쯤 닉이 퇴근에 들어왔고 셀비는 한때 가장 친했던 그를 곧장 죽이지 않고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리화나를 피우고 피자를 시켜 먹으며 영화를 보고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닉은 옆방에 부모의 시신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그들이 단순히 친척집에 가 있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I was asleep. I put the kids in the room. I wait until I think he's asleep. I fall asleep myself. And then I wake up at like 3, 4 in the morning. And then
I grabbed the hammer, I tiptoe to him, and then I do what I did to them. 그는 또한 희생자들의 여권, 운전면허증, 사회보장카드 같은 신분 서류를 포함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그는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신분을 도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한동안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 집에서 아이들과 피자를 먹으며 지냈습니다.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도 피우고 자동차 방향제 같은 것도 틀어두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살인을 저지른 집에서 수주 동안 지내면서도 태연히 일상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그는 심지어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한 여성에게 성적인 문자를 보내며 아무 일도 없는 듯 평범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그는 시신들을 뒷마당에 묻기 위해 구덩이를 파려 했지만 삽질하는 장면이 이웃들에게 목격되었고 무엇보다 왜소한 체격 탓에 시신을 옮기거나 깊은 구덩이를 파묻을 힘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오하이오로 가서 몸을 키운 뒤 다시 돌아와 시신을 처리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몇 달이 걸리더라도 시신은 부패에 무게가 줄고 그때가 되면 훨씬 옮기기 쉬울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오하이오에 있는 그의 집을 수색했을 때 그곳에서는 무게를 늘려 훈련할 수 있는 웨이트 조끼가 발견되었습니다. 셀비는 구속된 뒤 재판을 기다리며 시간이 남아 책까지 썼습니다. 아마존에 판매도 했으며 내용은 외계인, 드라코니안, 신화적 전투 등 난해한 SF였습니다. 2023년 끔찍한 사건 발생 5년 만에 셀비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이미 살해에 대해서는 30년형을 받아들이는 대신 리처드, 로라, 닉을 살해한 혐의와 반려견 3마리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셀비가 리처드를 살해한 것은 제이미 살해로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고 로라를 살해한 것은 제이미와 리처드 살해로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으며 닉을 살해한 것은 제이미, 리처드, 로라 살해로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의 범행은 체포를 피하기 위한 계획적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2주간의 심리 끝에 배심원단은 약 2시간 만에 11대 1로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과거라면 단 한 명의 반대 의견이 있어도 무기징역으로 갈 수 있었지만 플로리다 주법 변경으로 인해 이제는 만장일치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11대 1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플로리다 법상 사형 권고를 받은 피고인은 스펜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판사가 배심원의 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변호인 측이 마지막으로 정상 참작 사유를 제시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셀비 니일리의 스펜서 심리는 2025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 수를 고려할 때 마지막 반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